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황희찬 선수가 브라이튼 오브 알비온과의 2023-24 시즌 FA컵 16강 경기 도중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습니다. 팀은 8강 진출에 성공했지만 울버햄튼을 비롯해 황선홍 임시감독 체제의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부상이 태국과 3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에 왜 큰 타격인지, FA컵 8강 대진표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3-2024 시즌 FA컵 8강 대진표도 확정이 됐고, 또 황희찬 선수가 속한 울버햄튼이 2부 리그 팀인 코벤트리 시티와 만나게 됐기 때문에 4강까지도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 우승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지만, 황희찬 선수가 이 브라이튼과의 16강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는데 평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 경기들을 뛸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선 16강전 경기의 전체 결과를 정리해 드리면요, 2부 리그로 내려간 레스터시티가 프리미어리그의 본머스에 1대0으로 승리했고,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블랙번과 1대1로 비겼지만 승부차기 끝에 승리하면서 8강에 올라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디펜딩 챔피언으로 루턴 타운전 6대2 대승을 거뒀죠. 홀란 선수가 한 경기 5골, 케빈 더브라인 선수가 한 경기 4도움을 몰아치면서 최고의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맨시티의 우승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오늘 열린 경기들은 이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첼시가 2부 리그에 내려간 리즈 유나이티드의 3대2로 승리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원정 경기 1대0 승리, 그리고 리버풀이 2부 리그로 내려간 사우스햄튼에 3대0으로 이겼고, 울버햄튼이 브라이튼에 1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다만 첼시와 맨유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변의 희생양이 될 뻔하다가 극장골로 이겼다. 이 부분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요. 울버햄튼은 2부 리그 팀인 코벤트리 시티를 상대하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의 빅매치가 8강에서 성사가 됐어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대진운이 좋죠. 또 2부 리그 팀인 레스터시티를 만나게 되긴 했는데, 레스터시티가 현재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맨시티와 뉴캐슬의 경기도 빅매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뉴캐슬이 사실 최근에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부상 선수도 많고 지금 전력 차갑게 벌어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름값에 비해서는 맨시티가 손쉽게 이기면서 4강에 올라오지 않을까. 정배당으로 생각을 하자면 울버햄튼, 리버풀, 첼시, 맨시티가 4강을 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FA컵은 언제나 또 이변이 많은 대회이기 때문에 또 3월 중순에 있을 8강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울버햄튼이 이제 브라이튼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전반 초반 2분 만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예, 벨레가르드 선수가 이날 경기 선발 출전했는데요. 쿠냐 선수가 부상인 가운데 벨레가르드의 활약이 또 필요한 상황이었죠. 왼쪽 측면 하프라인 부근부터 단독 돌파를 시도했는데 화끈하게 치고 들어가면서 왼쪽 사이드를 무너뜨렸고, 여기서 빠르게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골키퍼가 사실은 건드리면서 차단하긴 했는데 차단한 공이 오른쪽으로 흘렀어요. 이때 브라이튼 수비수들이 중앙에서 침투하던 황희찬 선수 쪽에 다 쏠려있다 보니까 바깥쪽에서 3자의 움직임으로 들어온 중앙 미드필더 마리오 르미나를 완전히 놓친 것이죠. 물론 르미나도 흘러나온 공을 터치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슬라이딩 슈팅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고, 이 골 이후 사실 경기는 조금 지지부진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 골을 끝까지 브라이튼을 상대로 이제 지켜낸 울버햄튼이 8강에 올랐는데, 근데 이 승리보다도 좀 아픔이 좀 많았던 경기였어요. 네. 후반전 56분에 황희찬 선수가 센터 서클 이제 부근에서 왼발로 이제 반대쪽으로 패스를 시도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경합도 없었고 충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왼쪽 햄스트링을 잡고 쓰러졌어요. 예, 사실 르미나 선수의 침투를 보고 잘 내줬던 스루패스고, 스루패스가 이어졌는데 하고 나서 주저앉았거든요. 방향 전환도 있었고 힘이 들어가긴 했겠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엄청 무리가 되는 동작이 아니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사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 무뎌 보이긴 했거든요. 네. 인상적인 플레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황희찬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결국에는 그 문제가 누적되다가 제대로 못 뛰다가 쓰러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페드로 네투가 교체로 들어와서 황희찬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긴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이번에만 울버햄튼에 와서 5번째로 좀 당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런 햄스트링 부상이 사실은 올 시즌에는 또 크게 우려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라서 사실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상은 좀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을 감싸안고 쓰러졌는데 거의 울부짖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사실 이게 뭐 고통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물론 고통도 있겠지만 또 내가 한참 잘할 때 부상이 왔구나 이런 좀 그 부상의 악몽에 대한 심적인 그런 아픔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히 일어나서 나가긴 했지만 꼭 일어났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절뚝이면서 나갔기 때문에 또 잦은 햄스트링 부상이 또 재발을 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던 2021-2022 시즌도 잘할만 하면 다치는 상황들이 반복이 됐어요. 특히 이제 겨울이 되면 근육이 위축되고 근육이 좀 더 다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12월 중순께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고 2달 가까이를 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흐름을 잃었었죠. 그리고 2022-2023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 시즌에 2번이나 햄스트링 부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올 시즌 초반에도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래도 빨리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시안컵을 참가한 기간 동안 이때는 햄스트링 부상이 아닌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햄스트링이든 종아리든 어느 한쪽에 근육에 무리가 가면서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 황희찬 선수가 또 한 번 좀 이제 근육 부상으로 인한 제동이 걸렸다. 이것은 앞으로의 커리어에도 걱정이 되지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바로 3월에 있을 우리의 월드컵 예선 황선홍 감독 임시 체제에서 황희찬 선수가 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커리어 정점을 찍는 시즌에 황희찬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얼마나 또 장기 부상으로 이어질지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황선홍 임시 감독에게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태국과 3월 2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또 26일에는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도 좀 첫 경기를 멋있게 치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네, 뭐 사실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또 태국이 아시아 팀들이 한국 팀을 만나면 다 내려서서 선수비 후역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우려가 됐던 것이 황희찬 선수가 개인의 힘으로 속도와 파괴력으로 사이드를 부셔주기 때문에 상대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론 다른 공격 옵션들이 있기는 하지만 황희찬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가 없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도 그런 측면 돌파가 가능한 선수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전방에서 결정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에서 좀 흔들어줄 선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뛰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햄스트링 부상은 보수적으로 봐도 2, 3주가량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태국과의 경기에 맞춰서 회복할 수는 있겠지만 울버햄튼 경기는 하나도 못 뛰다가 복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대표팀에 간다? 이것은 조금 이제 소속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대표팀도 부담스럽고 또 무엇보다 이 경기를 위해서 이동을 장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까지 왔다가 태국도 갔다가 또 다시 영국으로 가야 되는 이동 일정이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상황이라면 태국과의 경기에 황희찬 선수가 뛰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황선홍 감독 체제가 돌입이 됐을 때 아시안게임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라든지 또 올드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새롭게 가세할 가능성을 점쳤어요. 아시안컵이 끝나면서 2년 뒤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 체제이기 때문에 리빌딩이 이제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소집될 수 있는 선수가 배준호, 백승호, 권혁규, 황재원, 이한범, 박규현 등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백승호 선수는 나이도 넘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통해서 군 문제를 해결을 한 선수예요. 근데 황재원, 이한범 같은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긴 했지만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배준호나 박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의 임시 감독이자 파리 올림픽 감독이잖아요. 근데 파리 올림픽 대표팀은 3월에 이제 23세기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중동 전지훈련을 사우디로 갑니다. 거기서 4개국 친선대회를 참가를 해요. 그 일정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파 선수들도 4월 대회는 못 뛸 수 있는데 A매치 기간에는 이제 의무 차출 기간이긴 하니까 보내줄 수 있어요. 경기 일정이 없으니까. 그때 맞춰봐야 되는데 황선홍 감독이 이 선수를 대표팀에 부를 것이냐 올림픽에 보낼 것이냐. 이게 네. 딜레마인 거예요. 만약에 황선홍 감독이 파리 올림픽 대표팀만 맡았으면 그냥 파리 올림픽 팀만 생각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두 개를 다 맡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교통정리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또 파리 올림픽 팀의 코치진도 아니 황선홍 감독이 저기서 뽑겠다는데 뭐 어떻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올림픽 팀의 준비도 애매해지고 대표팀의 전력 그 보강도 애매해지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팀을 맡고 중요한 일정을 앞둔 황선홍 감독을 대표팀의 임시감독으로 선임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선홍 임시 감독의 고민도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올림픽 대표팀
또 성인 대표팀 다 걱정이에요. 예, 물론 뭐 정용 선수 있고 양현준 선수도 이제 사이드에서 최근에 셀틱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 보이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황희찬 선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검증된 측면 자원이 없다라는 점은 태국과의 경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표팀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태국전에서 이기지 못하거나 패배하는 일이 생긴다면 한국 축구에 더 큰 위험과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팀도 걱정이고 울버햄튼도 걱정인데요. 일단 뭐 뉴캐슬 그리고 이제 풀럼전은 황희찬 선수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죠. 예, 실제로 이 두 팀도 만만치 않은 팀들인데다가 당장 이제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는 뭐 원정이기도 하고 뉴캐슬이 강한 팀이잖아요. 황희찬 선수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테우스 쿠냐도 이미 부상으로 이탈해 있기 때문에 네. 황희찬까지 빠진다면 공격 자원의 뎁스 자체가 문제가 크게 생기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3월 17일에 있을 코벤트리와의 8강전 FA컵 경기는 그래도 상대가 2부 리그 팀이라서 뭐 어떻게 뭐 대처할 수 있겠지만 에스턴 빌라와의 3월 말 경기는 분명히 10위권 내의 성적이나 내지는 유럽 대항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인데 뉴캐슬 풀럼 빌라전 이 경기까지 황희찬 선수가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빌라전이 대표팀 소집 이후에 또 나오잖아요. 만약에 대표팀에 가서 또 다치고 온다 이러면 울버햄튼 입장에서 정말 그렇죠. 재앙과 같은 상황이니까 대표팀도 부담스럽고 황희찬 선수도 부담스럽고 네. 모두에게 지금 3월이 아주 걱정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FA컵 일정 가운데 또 이제 흥미로웠던 일정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포체티노 감독이 계속 감독 지휘봉을 잡을 수 있는 여부가 걸렸던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제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 경질 여론과 경질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명확한 것은 첼시 구단주 측에서 만약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이 있다면 믿고 간다. 즉 네. 컵 대회 생존에 있다면 경질은 없다라는 것인데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만약 승리하고 우승을 했다면 포체티노 감독은 쭉 가는 거였겠죠. 근데 졌잖아요. 그러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못 나가게 됐고 FA컵에서 탈락하면 이제 유로파 리그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리즈를 상대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역전승을 거두면서 생명 연장이 됐다. 다만 이기긴 했는데 2부 리그 팀과의 홈 경기에서 보인 내용이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 뭐 1부 리그 승격이 아주 유력한 리즈 유나이티드고 선취골을 기록하면은 올 시즌에 18승 3무로 잘 지지 않았던 리즈였기 때문에 선취 출전 허락했을 때는 이 첼시 팬들이 굉장히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뒤집게 성공을 했고 후반전에 동점골을 내줬지만 뭐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유스 출신 스타인 코너 갤러거가 교체로 들어와서 막판에 이제 결승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팬들에겐 짜릿한 경기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는 2부 리그 팀이거든요. 네, 볼 점유율에서도 이제 51대 49로 팽팽했고 슈팅 수는 오히려 리즈 유나이티드가 13대 15로 많았습니다. 유효 슈팅은 5대 3이었고요. 예, 첼시가 유효 슈팅이 더 많았다는 점, 즉 결정력을 이번 경기에만큼은 첼시가 네. 더 잘 발휘하면서 이겼다. 심지어 빅찬스가 리즈가 4대 1로 더 많았어요. 근데 그 빅찬스를 2개나 놓쳤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았다면 리즈가 4대 3으로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첼시 선발 명단 가운데는 니콜라스 잭슨 지난 그 카라바오컵 때는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골도 기록을 했고 평점 7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팀 리즈에 이제 조셉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오히려 평점 8점 그리고 왼쪽 측면에 제이든 앤서니가 또 이날 경기에 높은 영향력을 보이면서 첼시 공격수들보다 리즈 선수들 패배한 팀의 평점이 더 높았다는 점도 네. 첼시 입장에서 사실 만족스럽지 않을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반 9분에 자 리즈의 선제골이 나왔는데 이 장면은 사실 이 첼시로서는 정말 그 야단 맞을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골키퍼로부터 이제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상대의 전방 압박에 걸리면서 조셉의 슈팅으로 실점을 허락했어요. 예, 디사시와 이제 카이세도의 연결고리를 리즈가 잘 끊어냈기 때문에 이건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났다. 그래서 좀 이제 자성해야 될 장면이었는데 다만 빠르게 경기를 뒤집었던 것은 이날의 첼시의 긍정적인 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카이세도의 스루 패스를 잭슨 선수가 지금 침투에 들어가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각도가 지금 많지 않은 가운데 슈팅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예, 올 시즌 뭐 최악의 결정력을 보이던 잭슨이지만 최근엔 그래도 좀 폼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36분에 이제 첼시가 역전골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듀에케 선수가 자, 측면에 기스토가 이제 들어가던 스털링에게 연결했고요.
스털링 선수가 지금 또 이제 무드릭 선수의 경기를 했는데 무드릭 선수가 또 아주 멋진 슈팅으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잭슨을 최전방에 두고 이선의 스털링, 무드릭 그리고 마두에케까지 팀의 최고의 그 드리블 자원들을 이선에 모두 때려 박으면서 포체티노 감독이 총공세를 폈는데 이 선수들이 모두 득점에 관여했던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후반전 59분이었죠. 앤서니 선수가 이제 반대쪽에 있던 조셉 선수에게 크로스를 시도했고요.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조셉의 헤더골이 나오면서 2대2 동점이 됐어요. 역시 이제 풀백 뒤의 수비 집중력, 특히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도 좀 정비가 안 된 느낌, 결국엔 이제 실점들이 많은 것. 공격력은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수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포체티노 감독에게 지적이 따른 이유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2대2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러다가 이제 연장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종료 직전에 교체 투입된 갤러거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했는데 엔소의 스루 패스. 갤러거 선수가 지금 4명의 수비 사이에서 지금 볼을 잘 긁고 들어갔어요. 예, 이날 경기 카이세도, 엔소, 갤러거까지 사실 미드필드 라인, 공격 라인 다 좀 이날만큼은 제 몫을 해줬지만 분명히 상대가 2부 리그 팀이기 때문에 아직 만족하긴 좀 이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부터 사실 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카라바오컵 결승전 시상식에서 또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예, 준우승을 하면서 준우승 메달을 받게 됐던 포체티노 감독이 시상 이후에 악수를 건넸던 보일리 구단주, 에그발리 구단주 두 명의 첼시 구단주 중에서 보일리 구단주의 악수를 외면하고 에그발리 구단주의 악수만 이제 딱 받아들이면서 이게 이제 보일리가 구단주가 포체티노 경질파고 에그발리는 유인파 아니냐.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민감한 모습 보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일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공식 회견에서 이거를 이제 부인을 했죠. 네. 본인은 좀 울고 싶은 심정이었고 워낙 이제 경기 패배에 대한 상실감이 컸기 때문에 좀 모르고 지나갔고 나중에 보일리 구단주로부터 좋은 메시지도 받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억가에 가깝다고 봐요. 뭐 이제 언론이 자극적으로 쓴 거지 누가 이렇게 대놓고 외면을 합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아도. 그리고 제가 봐도 정신없이 서서 있는 거를 좀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네. 어쨌거나 포체티노 감독이 또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그런 옹졸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비판을 받아도 이 사람이 정말 토트넘 감독 시절에 손희 선수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 욕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일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려고 했는데 포체티노가 그냥 지나갔어요. 예,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극장골을 기록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리버풀은 카라바오컵에 이어서 이번 FA컵 16강전에서도 영건들을 대거 투입하면서도 대승을 이끌어냈어요. 예, 사실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가 맨유에겐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카세미로 선수가 이제 89분에 다이빙 헤더로 결승골을 터트리면서 간신히 이겼고 리버풀은 쿠마스의 선제골과 단스의 멀티골 정말 생소한 유스 선수들의 네. 활약을 통해서도 사우스햄튼의 3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이제 8강 대결은 리버풀이 우세하지 않겠느냐. 클롭 감독이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나기로 했는데 카라바오컵에 이어 FA컵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까지 도메스틱 트래블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27라운드도 빅매치가 많이 있네요. 예, 맨체스터 더비가 열리죠. 3월 4일 월요일 0시 30분 아마도 27라운드 최고의 빅매치이겠지만 또 우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이제 예상이 되는 3월 3일 0시 토트넘과 팰리스의 경기를 좀 더 많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는 주말에는 어떤 결과들이 있을지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